자, 예상한 것처럼 9월 7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소위 말하는 속칭, 그 찌라시라고 하죠. 뭐 이렇게 단톡방이나 SNS 같은 거에서 돌았는데, 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은 내용도 약간 뭐 다른 것도 있었고, 특히 날짜가 9월 7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일요일날 할까 해서 좀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왔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 날이 9월 8일 월요일인데 어제 9월 7일 일요일 날 이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 거죠. 야, 정말 이게 만약에 일요일 날 이렇게 날 잡아서 한다는 거는 당장 어떻게 대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하는 거잖아요. 은행 다 문 닫고 부동산도 문 닫는 이런 시기에 그렇게 본다면 그게 목적이라면은 혹시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약간 월요일 날 막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주택 공급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평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한 대로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게 예상했지만 세금 규제 왠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채널이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된 중심이라서 세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세금 규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힌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한주택 임대인 협회 가서 주택임대 사업자 특강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자료 일부를 유료 강의 일부를 제가 조금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급 대책은 135만 호를 공급이 아니라 착공을 합니다. 착공. 앞으로 5년 내에. 그러니까 착공이란 거 뭡니까?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짧게는 뭐 2028년 아니면 뭐 2029년 요 정도까지는 그 공급 대책이 공급 어떤 효과가 여전히 없어서 문제가 될 거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착공했던 것들이 이제 입주가 되기 시작하는 한 2030년 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효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매수하시려면 지금 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이제 아마 극심한 공급 부족이 한 27년, 28년 정도 이렇게 거의 그때쯤 아마 정점을 아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런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감히 제 개인인데 그렇게 좀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공공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공주택도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민간에 사는 것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소개해줬던 임대주택 그 부분이 지금 뭐 1년 넘게 공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가서 국토부 장관하고 이렇게 어떤 간담회 약간 좀 면담을 했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임대주택조차도 공실이라면은 야 이거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좀 일단 결론부터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또 어제 저희 입대세 라이브 통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규제 지역에서 LTV 한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할 사람들은 하시고 안 될 사람들은 어차피 못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억으로 좀 줄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자금 조달, 특히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즉 자금 출처 그리고 가족 간의 편법 증여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깐깐하게 볼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핵심이 뭐냐면 토호제가 좀 들어가요. 토호제가. 그래서 사실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호제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좀 심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무슨 허가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약간 좀 상대적으로 익숙해져서 그렇지 내가 내 돈 주고 거래를 하겠다는데 허가, 신고도 아니고 허가 사전에 허락을 받으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는 그런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더 우선해야 된다 해서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이게 물들어 가버려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책 소개를 좀 못해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제 50에 읽는 주역 그 책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고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77년생이니까 곧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공자님 말씀, 이제 논어에 있는 내용을 차용한 게 있는데, 금목자 흑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검은색의 사람, 이게 옷에 이제 검댕이 같은 게 묻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묻어 있고, 생선 가게에 가면 그 생선의 비린내가 그냥 몸에 배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있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돼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싫은 거죠. 어쨌든 결론을 아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공급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효과가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것 같긴 하다. 물량 자체가 결국 적은 건 아니니까. 다만 공공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현재 남아있는 어떤 민간의 어떤 하이엔드 어떤 고급 브랜드 이런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것 같다.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출 규제가 들어갔긴 했지만 이미 뭐 규제 들어갈 사람들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들은 알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 같다.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약간 토호제가 좀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자금 조달, 편법 증여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더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세금은 모아놨다가 한 방에 때릴 것 같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도는 거를 좀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관련된 원문을 좀 이렇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25년 9월 7일 어제 이제 나온 거고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자료고 뭐 대출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대출 관련 FAQ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 공급 정책 방향, 그래서 추진 과제 항상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배경이 나오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과제가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오죠. 수도권 공급 주택 확대 및 조기화 빨리 하겠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근데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뭐 그냥 유휴지, 뭐 좀 남아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예요. 민간 주택 공급 여건 개선하겠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 우리는 여기 4번을 봐야 됩니다. 4번. 주택시장 수요 관리 내실화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오늘 제가 이거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재밌는 게 뭐였냐면 여기 보면은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주택 보급률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지방은 100%를 상회하지만 수도권은 100% 이하이고 19년 이후 서울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93까지 줄어들다. 이렇게 좀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재미있었고,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확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뭐 더 힘들고, 공공주택도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이 이제 뒤에 보이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임대를 많이 하겠다는 어떤 배경의 하나로 됩니다. 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라도가 아니라 이제 LH가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를 대충 듣긴 들었어요. 이제 방송에서 말 못했지만 그래서 항상 그 시그널이 되는 신호가 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후보 되면서 지정되면서 LH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거예요. 향후 입주 물량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중공업 미분양만 늘어나고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은 힘들고 수도권은 집값 상승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 공급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요거 얘기하려고 앞에 그냥 쭉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수도권 주택 착공 장기 평균이 10년 내 평균이 25.8만인데 장기 주거 종합계획상 주택 수요가 24.5만 호래요. 그래서 연 25만 호 공급이 적정하다.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이게 수도권이라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퉁쳐 사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서울도 강남, 강북이 다르고, 강남에서도 구마다 다르고, 강북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서울 수도권, 이게 그 넓은 땅덩어리를 연 25만 호로 퉁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곽에 25만 호 하면은 우리는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서울 도심 내는 없는데 좀 너무 따지는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후 수도권 착공이 과거 3년간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적정 수준이 25만 호인데 과거 기준 15.8만 호니까 연 9.2만 호가 부족하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2천만이잖아요. 그럼 0.5 해야 되니까 한 10만 호. 네, 맞아요. 이게 얼추 맞아요. 그리고 이 연 10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서울로 가야 돼요. 일단 그냥 외우세요. 그냥 우리 외우자 그냥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연 부족 부분이 2.6이다. 이거 좀 약간 그렇다. 수도권 2,500만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2,500만이면은 12.5만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했는데 뭐 나름 이렇게 합리적으로 도출을 했는데 논리적으로 도출하긴 했는데 좀 더 이게 좀 세분화되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만 좀 보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제 추진 과제가 항상 이런 패턴이야. 공무원 여기 보고서 보면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수도권 공급을 할게요. 도심에 공급을 할게요. 민간 여건 개선할게요. 그래서 요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가로로 또 세 개가 있는데 공공이 주도할게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핵심은 우리 공공이 나서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공공 민간 협조를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민간이 하는데 공공이 서포트 할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개니까 9가지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공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그냥 딱 보고는 제가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공공택지 LH 직접 시행을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LH가 택지를 매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건설사나 들어와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하는 방식을 했는데, 좀 나쁜 말로 뭐 땅 장사하는 거냐?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고 직접 저희가 하겠습니다. 공공이 주도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완공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뭐 삼성물산에서 레미안, 뭐 현대 이렇게 DH 뭐 이렇게 짓는 것처럼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공공이 또 주도가 돼서 도심에서는 노후된 거를 어떻게든 전면 재건축, 재정비 복합 개발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공이 지원하겠다. 왜 나는 이게 지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간섭으로 보이지? 막 일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 개선. 우리가 숟가락 좀 얹겠다. 빈집 정비 활성화. 우리가 좀 해보겠다. 정비 사업 제도 종합 개편하겠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약간 그런데 느낌이.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9개 매트릭스 외에 밑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 이 플러스 이것도 뭔가 좀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아, 이게? 이 가운데 있지도 않고 말이야, 이게. 오와 열도 안 맞고. 어쨌든 이 중에서 우리는 이쪽을 봐야 돼요. 이쪽. 왜냐면 여기 왼쪽이 세금이고, 이게 이제 약간 대출 중심인데, 이 세금에서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하고,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 기반 강화해서 총 5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지자체장이 보통은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건데, 뭔가 여건이 안 되거나 안 했다. 그러면 그냥 국토부 장관도 그냥 해버리겠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허가라는 걸로 길들여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는 그거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 성향 기질 자체가 뭐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막 간섭하고 뭐 통제하고 그러면 저는 약간 좀 튕겨나가는 이런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부모님이 이제 뭐 장사를 계속 하셨어야 됐으니까 잘 맞은 건데, 또 물론 반대로는 옆에서 계속 케어해주는 게 맞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다 다르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이렇게 하냐.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자료가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다 못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유료 강의하는 자료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유료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다 오픈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몇 개만 좀 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9월 7일 일요일 전격 발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추진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 요 내용이 우리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글씨가 작아지니까 좀 보자면 잘 보세요. 1번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하겠다. 소위 말해서 빅브라더가 이제 생깁니다. 두 번째 뒤에 자세히 볼 거예요.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 강화하겠다. 세 번째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강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놨죠. 중요하다. 자, 4번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 의무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토호제인데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전입 요건이 생기잖아요. 그거 정말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 이 말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다는 거지.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비판을 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리고 5번 이것도 별표 있네요. 뭐예요?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 기반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인데 용어는 되게 좋아요. 거래 질서 확립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통제를 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특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두 개는 3번과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엔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자금 조달 그리고 증여세 조사 강화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대책에서 세금 규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면 완전 오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강화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속세 조사 아니면 증여세 조사가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안 나왔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다 한다. 근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것 뿐이다. 왜 그러냐면 잠깐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재산세제라고 하는 거는 양도, 상속, 증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여기 멘토링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1대1 멘토링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따집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이렇게 샀는데 뭐 한 10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양도세를 내가 양도차익 10억에 대해서 내면은 한 2억에서 3억 왔다 갔다 합니다. 2억, 죄송해요. 그건 증여세지. 한 양도세가 한 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하면은 좀 몇천 좀 세이브가 되는데, 즉 30% 가까운 돈을 내가 양도세로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양도세로 내고 남은 7억에 대해서 현금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세만 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10억 오른 이 부동산, 이 주택을 팔기 아까운 거지. 그러면은 내가 특수관계자, 보통 자녀가 되겠죠. 자녀한테 넘길 때 무상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살아생전하면 증여, 사후하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양도차익 10억에 대한 양도세 3억을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증여나 상속으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대신 이거를 증여세를 매기는 거고 상속세를 매기는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투자 물건의 가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오히려 내가 양도세 내는 것보다 증여세 내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증여 건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다 제가 요즘에 멘토링 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5가지를 보자. 5가지. 자,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게 우리는 더 모니터링 하겠다. 나쁘게 말하면 더 너희들을 쪼우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서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말을 드러내게 쓰면 나이브 순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 잠재적인 범죄자를 다 만들면 집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말 자체를 보고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행간을 읽는다고 하죠, 우리가. 좀 그거는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는데 국토부가 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금융위 이제 대출 관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이니까 국세청, 그리고 경찰청은 왜 나오냐면 명의신탁,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명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겠다. 합동 단속을 하겠다. 무섭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책이랑 나오면 수요를 좀 억제해서 좀 약간 홀딩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치 결과 환류 강화하고 분석 고도화해서, 여기도 이제 요즘 대세인 AI가 나오네요. 국세청에서는 AI 안 쓴다고 거짓 뉴스라고 했는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나 정황 패턴을 AI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선별해서 대응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조사, 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향후 규제 강화가 더욱 거세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제가 뽑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딱 해놓고 이제 더 세게 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지 간에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이제 부동산 빅브라더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역사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역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조선왕조 500년, 뭐 6.25 남침, 뭐 북한,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겠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서 자전거래 그리고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다. 자전거래라는 거는 이제 실제 셀프 거래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실거래가를 띄운 다음에 그 높은 가격으로 좀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 계약서 그리고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정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돼서 더 이렇게 좀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자전거래라든지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좀 이제 부동산 소장님들이 좀 일이 좀 더 늘어나시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집 보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할 사람들 위주로만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자, 3번. 이게 중요하죠. 우리 세금 관련해서는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자,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신고가야. 제일 고가야, 고가. 제일 비싼 가격이야. 근데 누가 21억을 딱 찍었어. 그러면 더 세무조사 강화하겠다는 거죠.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죄송한데. 뭐냐면은 야 너희들 제발 신고가 찍지 말아줘.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여서 좀 미안합니다. 예. 관계자분 계시면. 어쨌든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이걸 꼭 그냥 고가주택 거래만 해도 될 건데 꼭 신고가란 말을 써야 됐을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또 신고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약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어쨌든 그렇게 느꼈고요 저는. 법인 자금 유용 의심 거래 집중 조사하겠다.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돈은 말 그대로 법인 명의로 된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오면 횡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연예인 분을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떤 분께서 잘 모르고 뭐 수십억에 대한 거를 빼서 그때 가상화폐를 샀었나요? 그럼 이제 횡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본인 명의 개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곧바로 갚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3년 구형했죠. 꽤 세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최종 판결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좀 잘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세무 대리인도 사실 모르죠. 본인이 돈 빼버리면은. 그런데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법인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함부로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화하겠다라는데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신고가라는 표현이 좀 약간 웃겼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취득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는데 특히 가족,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자 있죠. 이런 경우에 차입금을 위장증여, 그러니까 편법증여인 거예요. 실질은 증여인데 이게 차용한 것처럼 포장한 거. 그래서 제가 저희 강의할 때도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계속해서 뭐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차용증 쓰면은 꼭 이자 빌린 것처럼 해서 이자도 잘 내시고 원금 상환도 잘 하셔라. 그게 어렵거나 좀 찜찜하면 그냥 현금, 증여세 내고 현금 그냥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거 잘 하시고 여기도 법인 자금의 부당 유용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법인 사업체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은 이제 법인의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빼오거나 뭐 가수금 있으면 가수금 털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가지급금 빼가지고 업무 무관 금액으로 좀 쓰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일단 거래하는 거 조심하시고
법인 자금 활용 시 유의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위축이 되죠. 이렇게 딱 말하면.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칙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때 원칙대로 할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내가 세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꼭 이걸 아시면 좋겠고 가족 등 특수관계자하고 차용증 쓰실 때는 이제 더더욱 더 원칙대로 FM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밤에 차가 없다든지 아니 뭐 한적한 시골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예 불법 유턴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한 일 있다 그러면은 뭐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 뉘앙스 차이.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 출처 조사와 연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매우 커집니다. 아시겠죠? 네.